여러분, 만약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수천만 원 공사비를 주기 전까진 절대 못 나간다고 버틴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자, 오늘은 바로 이 골치 아픈 상황, 허위 유치권 신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치열한 경쟁 끝에 드디어 원하던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집에 오래 살았다던 세입자가 떡하니 나타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낙찰의 기쁨은 순식간에 부안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세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자그마치 2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집을 절대 비워줄 수 없다는 건데요. 과연 이 돈, 우리는 정말 다 줘야만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1999년에 지어진 오래된 빌라인데요. 여기에 오랫동안 살던 세입자가 경매 낙찰이 되기 불과 열흘쯤 전에 2천만 원짜리 유치권을 딱 신고한 사건입니다.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낙찰자가 가장 먼저 장착해야 할 무기가 있어요. 바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 이 유치권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지 그 근거를 하나씩 아주 날카롭게 짚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유치권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야겠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내가 이 건물에 공사를 하는 등 돈을 썼으니 그 돈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가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권리예요. 물론 합법적인 권리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왜 의심해야 하는지 명백한 정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째, 타이밍. 왜 하필이면 다 끝나가는 낙찰 직전에 신고했을까요? 둘째, 금액입니다. 평범한 주거용 빌라에 세입자가 2천만 원이나 들여서 대규모 공사를 했다? 이거 일반적인가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입자가 그 공사를 진짜로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의 필살기 같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썼던 혹은 앞으로 쓰게 될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 안에 숨어 있는 아주 흔하지만 결정적인 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 원상복구 의무 조항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법원에서는 보통 이 조항을 세입자가 집에 들인 비용, 그러니까 유익비나 필요비 같은 걸 돌려달라고 할 권리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조항 하나만 제대로 확인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근거가 대부분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의심 단계를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유치권 주장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주도권을 딱 잡기 위해서 낙찰자가 즉시 해야 할 법적 조치들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 세 가지는 그냥 필수 세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잔금을 빨리 내서 소유권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요. 그리고 하루도 지체 없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인도명령 신청할 때 반드시 점유이전 금지가 처분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넘겨버리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서 방어 태세는 갖췄습니다. 이제부터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차립니다. 어떻게 하면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우리의 공격 전략집입니다. 첫 번째 카드, 증거 요구. 2천만 원어치 공사를 했다면서요? 그럼 객관적인 영수증이랑 세부 내역서 한번 봅시다. 라고 요구하는 거죠. 허위 주장이라면 당연히 제대로 제출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카드, 형사고소 고지. 이런 가짜 유치권은요, 경매 방해죄나 사기 미수죄 같은 무서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당신이 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는 기간 동안의 월세, 그거 다 부당이득이니까 나중에 청구할 거라고 통보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카드를 쓰면 상대방은 아주 강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주도권을 꽉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현명하게 상황을 잘 마무리해야죠. 법대로만 밀어붙이는 것과 현실적인 해결책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원칙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대응은 내용 증명, 법원 절차 같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법원의 강제 집행 결정이 나기 전에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 물리력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내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라는 게 시간과 비용이 꽤 듭니다. 인도 명령이 받아들여져도 실제 강제 집행까지는 또 몇 달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법적인 압박을 통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다음에 적절한 수중의 이사비를 주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칙대로 끝까지 가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현명한 선에서 타협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라면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결국 여러분의 상황과 투자 목표에 달려 있을 겁니다.